일단 러시아가 물량에서 압도했습니다. 포병이나 항공이나 드론이나 전자전, 방공 이런 데서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세했던 게 이제 밝혀졌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내에서 전쟁 찬성한 비율이 70%를 초과했습니다. 푸틴이 작년에 88%를 득표했거든요. 이제 푸틴이 러시아의 박정희 이런 분위기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승자는 사실 입니다.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지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이제 전쟁의 개시 이것은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형태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시위를 했거든요. 유로마이단 혁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쿠데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201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2월까지 유로마이단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면서 100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100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도 사실은 그 시위를 조작하는 쪽에서 일부러 이제 저격수를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이 이야기들은 일반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 스톤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유로마이단이 미국 뭐 우리가 유명한 빅토리아 놀랜드가 어쨌든 쿠데타를 했다. 이거는 거의 사실입니다. 이게 알려지지만 않을 뿐이 사실입니다. 그 유로마이단을 해서 2014년 2월 22일 날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3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러시아 공식어를 금지하고 그리고 네오나치 쿠데타 세력 집권을 하는데 그때 그 전인 2월 4일 날 미국의 빅토리아 놀랜드하고 주 우크라이나 대사인 라파에트 대사하고 이제 전화하는 것이 누스리대가 인터넷에 터졌습니다. 그때 총리 인선을 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의 배우가 누군지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쿠데타 직후에 유로마이단 시위 관련해서 수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즉, 권력을 잡은 쪽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죠. 그래서 저 역사를 아는 분들, 그런 전문가, 국내에도 그런 전문가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기 어떤 식으로 이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서 보면은 일단 미국이 조장을 해서 배후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네오나치 세력을 권력을 잡게 했다. 이때부터 러시아를 공식어 사용을 금지하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역에 시위가 발생하고 잘 아시다시피 그때 동시에 크림에서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편입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그 전쟁을 벌려서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거기가 전통적으로 본래 러시아 땅이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 되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뭐 역사적으로 그 땅을 가진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소련이 갈라지면서 좀 이상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 시위대 돈바스 지역의 시위대에서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발포를 해가지고 돈바스의 전쟁이 시작된 게 이제 2014년 4월 6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있던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 전향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반대쪽에 민병대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그 민병대에 대해서 물자 같은 걸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게 전쟁이 되다가 두 차례 이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전쟁을 맺은 그걸 민스크 협정이라는데 민스크 1차 협정, 2차 협정이 있는데 그 복잡한 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2015년 2월 12일에 민스크 2 협정을 이 마지막 협정입니다. 이거는 노르망디 포맷으로 이제 맺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그리고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의 인민 소위 말해서 대표죠. 그 정부 대표, 임시정부 대표하고 이제 이렇게 협정을 맺고 이제 이쪽에는 그 우크라이나 쪽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보증을 쓰고 그리고 돈바스 민병대 쪽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휴전을 했고 OSCE라는 단체에서 유럽의 단체입니다. 거기서 휴전 감시를 했고 무기 철수를 하고 우크라이나 분권화를 하고 특히 이제 돈바스 자치법을 제정하고 이게 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지키지 않았죠. 그 한 번도 지키지 않았는 게 그 2015년도에 이제 포로셴코가 지키지 않았고요. 2019년도에 이제 젤렌스키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23년쯤 돼서 앙겔라 메르켈이 이제 자백을 하죠. 우크라이나를 재무장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스크2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휴전을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속은 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제 유럽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가 러시아는 우리가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뒤에 어떤 경과가 있었는가 하니까 포로셴코나 젤렌스키 모두 이제 돈바스 전쟁을 종식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젤렌스키만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에 이제 공약을 번복했고 크림과 돈바스를 수복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문서에 서명은 안 했는데 러시아가 설득 작업을 쭉 해왔는데 2021년 3월 24일 날 젤렌스키가 크림과 돈바스 수복 결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공약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공식적으로 물 건너가고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2014년 이후에 민스크 협정을 맺고 난 다음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군을 나토 표준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데려가서 훈련도 시키고 영국이나 독일에서 훈련시키고 장비도 주고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에 진지를 엄청나게 구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기 지원도 하고 전쟁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19년도에 이 지원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걸 멈추고 있다가 1기 때죠.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관여한 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메드베데프를 중심으로 매파의 압력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어쨌든 자기는 전쟁하기 싫어서 21년 내내 젤렌스키하고 바이든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하고 2022년 1월에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해라 했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다. 러시아가 소위 말해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 명분은 뭐냐? 러시아의 인력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 논리는 코소보 전쟁하고 동일한 논리입니다. 코소보 전쟁, 코소보는 나토 가입국도 아닌데 나토가 코소보 들어와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나토가 가입국도 아닌데 어떻게 조약 가입국도 아닌 전쟁에 간섭을 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논리가 뭔가 하니까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 책임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거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이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계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뭐 저게 코소보 전쟁과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 알려지지 않은 게 뭔가 2022년 3월 중순에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전에 러시아가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을 했는데 그것보다 한 2주 전부터 OSC 지금도 웹사이트 기록이 나옵니다. 돈바스 지역에 엄청나게 사격 비방 건수가 많습니다. 그 전보다 한 20배씩 느는데 그래서 계속 도발했습니다. 도발을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러시아 침공이 unprovoked invasion이란 말 씁니다. 아무도 도발하지 않는데 지 혼자 이렇게 공격을 했다 이런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부당하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알면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전쟁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살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군사작전을 하면서 내세운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밀리타리제이션이고 두 번째는 디나치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를 없애고 우크라이나 나치를 없앤다.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게 포츠담 회담 때에 있는 4D 중에 두 개입니다. 4D가 뭐였는가 하니까 나치를 없앤다는 게 demilitarization, denazification,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이게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이런 전제 정치를 없애고 그리고 민주화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포츠담 회담 때 했던 4D는 독일을 분쇄해서 다시는 이제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게 이런 것처럼 똑같은 논리를 중에 앞에 두 개를 떼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명분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까지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개시했는데 선전포고가 아니고
특수군사작전인가 이렇게 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쓰면 뭐 친러시아계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전쟁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선전포고를 해서 전면제를 했다면은 제일 먼저 할 게 키예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전쟁 지도부를 말살시켜 버리겠죠. 그리고 무차별 살상이 되고 무차별 파괴가 되고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시 경제로 전환해야 되고 저렇게 이제 전쟁을 하면은 협상이란 건 아예 없는 겁니다. 일단 파괴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수군사 사건을 했다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협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그 바로 다음 날 협상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대응하겠다 말로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서 주재해가지고 이스탄불에서죠. 3, 4월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탐나가지고 그걸 침공하기로 했다면은 전쟁 시작하자마자 협상에 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영토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침공을 막으려 한다는 것에 이제 주장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그리고 협상을 미국의 보리스 존슨이 와서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하고 합의를 한 것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실패했고 러시아는 이제 뻘쭘하게 된 겁니다. 침공은 했는데 서방은 러시아 전쟁에 올인을 하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쟁을 계속 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유들이 러시아 측 입장을 좀 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을 전혀 모르면은 이 전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소모전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전쟁 계획 랜드보고스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거 경제 제재 때에서 이제 다 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이제 엘리나 나비울리나라는 러시아 중앙은행장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이고 사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2021년 내내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릭스와 협의를 했고 특히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날짜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난 다음이었거든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푸틴이 참석해가지고 시진핑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사전에 협의를 다 했을 거고요. 그때 뭐 올림픽 기간 잔치할 때 전쟁을 할 수 없었으니까 좀 미룬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나토가 후원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나토와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걸 조기에 종결하면은 자기네들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어차피 조기에 종결하면 나토가 침공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시간을 끌어서 나토의 군사력을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를 유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부분은 제 내피셜인데요. 뭐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건데 전쟁을 3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저는 추정이 좀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의 초기 목표는 단기전 승리였지만 지금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러시아 초기 목표는 단기전 승리라기보다는 협상을 추진했고요. 협상은 실패했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2024년 4월 이후에는 이제 급속한 전투를 시도했죠. 그래서 몇몇 중요 지점에 성공했지만 희생도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나서는 이제 소모전을 택했죠. 그러니까 주요한 전력은 좀 부서졌으니까 나머지 전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좀 나토의 병기고를 고갈시키는 것하고 계속 공격을 하면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희생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하자고 있는데 전쟁 수행 방식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썼던 게 기만 전술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딥 배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 부분은 설명이 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러시아가 물량에서 압도했습니다.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선에 있는 보병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포병이나 항공이나 드론이나 전자전, 방공 이런 데서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전을 하면 손실 교환비에 대해서 유리한 전쟁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손실 교환비라는 뭔가니까 적의 손실에 비해서 나의 손실이 얼마나 더 작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투력이 우수해도 적보다 더 많이 소모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소모전을 택할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끌면 내가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간을 끄면 불리하면은 리스크를 걸고 과감하게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 소모전을 택하던 자체가 손실 교환비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 나토가 3태 대전을 각오하고 전쟁을 한 거라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핵 결의를 개정을 해가지고 거의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거의 좌절됐습니다. 뭐 핵 결의를 교정하니까 거의 뭐 핵 맞을 거니까 이제 어째 보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보도되고 있지 않는데 아레제닉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테스트 한다고 드니프로 유즈메시에 공격을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위성 사진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게 상당히 이제 게임 체인저이고 미국이나 뭐 나토 국가에서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수하다는 게 이제 밝혀졌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러시아 내부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러시아 내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조사한 건 러시아 전쟁 찬성한 비율이 70%를 초과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경제가 활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서방의 붕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때까지 되는 거니까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할 때 경제적 제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단결하는 효과가 있었죠. 사회 문화 제재는 어떤 건가 하니까 러시아인들을 모욕하고 푸틴을 악마하고 감정적으로 깊은 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렇게 친해지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 제일 먼저 했던 게 교향악단이 차이코프스키를 연주를 금지했거죠. 트르게네프 소설을 독서 목록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문화를 아예 악마화한 거죠. 그리고 뭐 우에파 리그에서 러시아 퇴출시켜 버렸고요.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첼시 FC 구단주가 러시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가스프롬 사장. 이 사람들 퇴출시켜가지고 결국은 돈 많이 주고 만들었던 그 구단을 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그 유럽에서 지워버린 뭐 캔슬 칼처리라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공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자체를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고 전쟁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면 국민들 찬성할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뭐 상당히 많이 아직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푸틴이 작년에 88%를 득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뭐 서방에서 88% 득표하는 지도자는 없잖아요. 물론 러시아가 좀 다르긴 하죠. 아직까지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전환하긴 했지만 구소련의 분위기는 잔존하여 있습니다. 사회 통제가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뭐 부정부패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통제되는 사회가 부패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옛날보다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는 사회고 지금 현재 그 푸틴이 이때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90년대 굉장히 참담한 시절을 겪었거든요. 남자 평균 수명이 10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이제 푸틴이 종신 집권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뭐 러시아의 박정희 이런 분위기죠. 그때 뭐 독재를 하고 이런 것들 알았지만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저항이 적었던 거죠. 나중에 79년도 말에 돼가면 한국에도 뭐 그 정권 말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60년대 어려운 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어째 보면 러시아는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기는 푸틴의 사후나 푸틴이 권력에서 내려온 다음에 닥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러시아가 현재 전장에서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걸 빨리 끝내려는 어떤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협상으로 거의 모든 걸 얻을 때까지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벌써 두 가지는 얻었죠. 미국의 신임 국방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형태로 복귀하는 것은 약간 꿈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죠.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러시아가 가진 태도가 서방과 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는 클라우즈비치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쟁이 이렇게 쭉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술적인 목표는 작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이제 작전적인 목표는 전략적인 목표에 종속이 돼야 되고 전략적인 목표는 정치적인 목표에 종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표가 달성되면 언제든지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계속합니다. 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표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서방은 어떤 게 하는 거니까 전쟁은 협상을 종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절차적인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막 벌였는데 정치적 목표가 달성이 되든 안 되든 뭐 전쟁 상황에 맞춰서 그냥 반전 여론도 높고 돈도 딸리고 이러니까 전쟁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간 철수나 월남전 철수나 모두 애초에 전쟁을 수행한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게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희생이 늘어가니까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왜 이거 전쟁을 했는지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만약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러시아가 뭐 승리를 한다 해서 러시아를 세계 1위 국가나 패권 국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못지않게 이제 브릭스도 주도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지도력을 좀 가시했죠. 우리가 브릭스에 대해서 잘 보도를 안 해서 모르시는데 브릭스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전략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엔이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번에 사실상 대리전에서 패배한 미국이나 이걸 돕다가 몰락한 유럽은 내상을 상당히 입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는 다극화로 일단 변한 것은 이미 변했다고 보면 되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승자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지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요즘 뭐 중국이 계속 붕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압력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 중국이 이익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가지고 중국과 전쟁을 당분간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러시아의 군사력을 보면서 미국이 아마 생각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러시아의 군사력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건 아니지만 양적으로는 뭐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중국, 러시아, 미국이 군비를 50%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기는 힘들지만은 진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사실상 참담한 수준이거든요. 미국의 국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 36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국방비에 투입할 여력도 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다시피 다지라는 걸 통해서 머스크가 정부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소위 저항의 축에 있는 국가들의 지위가 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프랑스, 미국을 내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내쫓았습니다. 사헬 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작은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브릭스가 우산이 생기다 보니까 발생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